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창원시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 대표 감시자 노창섭 의원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녹화가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마다 괜히 시간 비워두신다고 이번에 또 나가지 않을까 사십니까? 어디선가 나타나는 로버트 태권보이처럼 네. 창원시 현안만 있으면 탁 나타나는 창원시 태권보이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오늘 창원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감시자들이요. 지금까지 여러 분야를 감시해왔지만 그중 가장 힘쏟았던 주제를 꼽으라면 창원 시내버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버스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라 버스 기사들이 직접 나서서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뒷돈 버스 기사 채용의 내막입니다. 먼저 도대체 지금 무슨 폭로가 이어진 건지 버스 기사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입사할 때 돈 주고 들어갔어. 중간에 소개자한테 돈을 100만 원 전달해주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지부장한테 준다면서 브로커가 돼야 되니까 들어올 루트가 있거든요. 줄로 들어오는 아들 젊은 애들 있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 경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더 주고 능기라고 밑에 있는 사무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지부장 바리 밑에 그것을 그쪽으로 싹 다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고 돈도 그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 가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는 건 그 지부장하고 그 위에 베이사라고 이사가 있는데 자기 입으로도 베이사 쪽으로 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는 노조 지부장을 선거로 뽑으시는 게 아닌가요? 선거만 쓸 때 직선인데 한 사람이 나가지고 천만을 들어갔어요. 24년 동안 그랬어요. 24년 동안. 그럼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안 계셨던 건가요? 제가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살생부라고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진선 자체도 못 찍어주겠고.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회사가 개입이 되는 거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 체불이 15년에 걸쳐가지고 뭐 최고로 이게 많이 체불되었을 당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 평균. 원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3개가 밀려서 3개월치가 밀려가지고 좀 한 5개월치 상여금이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돈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차를 받는데도 돈이고 뭐 어디 우지 뭐 좋은 옷을 가겠는데도 돈이고 뭐 휴가 갈 때도 휴가비도 챙겨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진술로 그래 하고 나니까 이렇게 준 놈 받은 놈 다 잘라내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협박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주는 일자리를 구하는 건데 거기에 또 돈을 줘야 하고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복지를 누리려면 또 돈을 줘야 되고 배차할 때도 돈을 줘야 되고 휴가 갈 때도 돈을 줘야 되고 정말 돈을 벌고 계신 건 맞는지 화면을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의아한 점이요. 그 노조에서 뒷돈을 받고 기사를 채용해왔다. 이것도 참 놀라운데 이게 또 오래된 관행이라고 진술을 하시네요. 이번에 지금 저분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지난 수년 동안 창원의 일부 버스 업체가 그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네.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입사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 경력을 위조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을 해서 불법 채용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돈을 내고 입사했다고 지금 이 폭로한 사람들이 한 27명에 현재까지 그리고 금액은 총 한 4,400만 원에 지금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내용을 좀 더 들어보면 돈을 받을 때 사람에 따라서 가려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경력이 좀 상대적으로 더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좀 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라면은 결격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조작을 해서 좀 더 돈을 뭐 사고가 많았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이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뭐 과거에는 뭐 회사의 그 업체 노조 지부장들끼리 서로 결탁을 해서 세탁을 하는 거죠. 채용을 이제 서로 이제
부탁을 서로 이제 그쪽 회사에다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도 있었다고 하고요. 2005년도에 한 10여 년 전에 마산의 한 버스 업체 노조 지부장이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거슬러서 2002년도에도 우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그 화면에서도 브로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관행일 확률이 높아요. 브로커가 존재를 한다면. 그 버스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버스 회사의 썩은 진동 냄새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노조위원장은 지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데 웃돈을 받고 또 버스 회사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자 보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들이 임금 체불을 하거나 또는 퇴직 정지권을 여치 않는 것이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창원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자 보존을 해주는 적자 노선에 보존을 해주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들을 적어도 수익에 대한 체크 없이 가고 그것이 어디에 나가는지 적어도 그동안에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저는 상호시청의 그 담당하는 공직자를 비롯해서 그 수장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간행적으로 있어 왔는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이거는 최소한의 그 수백억을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점검하면서 임금 체불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도저히. 보조금 주고 있는 건데. 그렇지. 네. 근데 또 의아한 점이 우리가 보통 채용 비리라고 하면 그 회사의 뭐 사장이나 고위직이나 사측에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자리 주세요. 노조에 줬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시내버스가 창원시에 생기면부터 이렇게 해왔던 간행이지 않느냐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화면에 오신 분 일부가 지난 7월 달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뭐 체불임금이라든지 불법 채용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노조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재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노조는 유니언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와 동시에 반드시 이제 노조 조합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채용할 시에 예전에는 조금 전에 김용훈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전에는 노조 추천사들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구마산 시절에 채용 관련된 구속 사태가 있고 나서 그 추천 제도는 없어졌어요. 추천 제도는 없어졌지만 노조와 협의해야 된다는 문구가 제가 단협을 받습니다. 공동 단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그 문구 속에서 어느 정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노조 힘이 좀 막강하고 또 한 가지는 노조 부분이 이 노조 지부장을 수십 년 최소한 20년 이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 고인물을 섞지 않습니까? 우리가 4대강 이야기하면서 녹조 이야기를 최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4대강 볼을 쳐가라. 왜냐? 고이니까 물이 썩는다. 이것도 노조 간부들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고 나는 그 이면에 노조와의 문제만 아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회사와의 결탁도 충분히 의심되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김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저 모니터를 보면서 과연 노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온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하고 노조의 그 힘을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그 샵 중에서 노조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는 형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 그러니까 회사 입사를 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조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하면 해고까지 가능한 조항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우리 노조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에는 이 유니온샵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3분의 2로 구성된 노조라면 그 정도 힘과 권한을 가져도 된다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힘과 권한은 회사를 향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이지 자기의 구성원을 향한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조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갑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노조 지부장이란 자리가요. 네. 얼마나 일이 많고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앞서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돼서 예. 이렇게 다음 지부장을 찾을 때 좀 애도 먹고 이런 자리인데 여기는 20년을 예. 하네요.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보통은 저희들은 너무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양대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죠. 그래서 그 노조 안에서 다양한 연맹과 다양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노조로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현재의 시내버스 노조는 수십 년 된 간행으로 이렇게 잘못된 비리가 왕장산돼 왔다. 뭐 특히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부산시라든지 네.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시내버스 노조는 간행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실제 노조를 뭐 제대로 하려면 임기가 보통 2년, 3년인데요. 그렇죠. 그거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도 심하고.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말하는 20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득권. 저는 제가 봤을 때 기득권 플러스 사처가의 결탁을 확신합니다. 네. 예. 사실은 노조가 이런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는 과거에도 좀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서류를 조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채용의 기준은 적합한 사람, 네. 버스 운전기사로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장된 사람을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뽑아야 하는 건데 예컨대 저렇게 서류 조작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사고가 과거에 많았던 사람인데도 그런 걸 감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 실력이라든가 그런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서류 조작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그 버스가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는 것은 그 수많은 대중적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잡은 것이잖아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 고발이 돼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회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해당 버스 회사와 그 노조 간부들 그 집행부 쪽에서는 내부 문제들이 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내부 고발을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내부 고발을 한 분들은 좀 압박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좀 두려움도 좀 비치기도 네. 했잖아요. 그죠?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이 용기 있게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고 또 경찰에 또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을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은 여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좀 최후의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좀 이래도 안 도와달라.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관계기관에다가 지금 도움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이 기사분들이 좀 도와달라는, 좀 해결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 좀 호소를 한 것이죠.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체제 아래서는 어떤 뭐 건의도 할 수 없고 개선도 할 수 없는 좀 부당한 체제인 것 같은데요. 네, 채용 비리에 관해서 오늘 얘기 드리고 있지만 뭐 버스 회사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회사는 우리 감시자들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으로 한 6개월 이상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년에 424억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간선과 지수를 나누는데 간선과 지수를 뭐 시민들이 이해 안 하니까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비수익 노선은 예를 들어서 북면이라든지 진동 같은 외지에 갈 때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대당 58만 원이 운송업과 이 책자가 요 산정 해마다 하는데 네. 버스 한 대당 58만이 적정 원가인데 58만 원 이하 버스는 창원시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 손실 보조금이거든요. 그다음에 무료 환승 보조금,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그다음에 버스 구입할 때 구입 보조금 워낙 많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행인데 말씀드린 이 보조금 안에는 임원 인건비부터 기사 인건비부터 수리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보조금 제대로 안 쓰고 다른데 돌린다는 거죠. 100%는 아니면 수익 노선을 따지면 야 A 회사 100억이 든다면 우리가 보조금이 한 60에서 70%, 나머지 30%는 수익 노선에서 보전하지만 그 60, 70%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 이제 비리가 있는 거고요. 또 기사들이 좀 하소연하는 것은 이 배차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막 돌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 그러면 그 신호위반, 개문 발차, 부터 이제 나열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전 당장 오늘 출근하는데도 신호고 뭐고 비상등 켜고 막 달리는 거 보면서
저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수년 동안 그렇게 임금 체불이 저렇게 되어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도 진짜 아니 그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 하면 그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노창석님께서 이거 진짜 임금 체불 없도록 특히 노조 출신이니까 예. 상여금이 이제 좀 체불되고 여러 가지 이제 퇴직금이 적립받는 건 분명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적립돼야 되는데 이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제 기사들이 이제 노동부에 좀 말씀하신 기사들 중에 진정을 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린다. 그 내부에서요? 예. 그래서 진정을 할 정도의 아니 그 보통- 내부에서도 그렇지 자기들 문제인데 왜 왕따를 시킵니까? 자기들도 체불이 되고 자기들 정기급이 안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비리 문제와 결탁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노동부의 건방지네. 내 임금이 체불됐다고 진정하는 그 맛에도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중에 용기를 내신 분이 내부 고발해서 업체나 뭐 KBS는 그러니까 쭉 찾아오신 얘기를 거예요. 나눠보니까요. 뭐 예. 노조지부장 20년 했다. 누굴 고발하면 그 안에서 왕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길들여 왔는지 그렇습니다. 이 노조원들을 그저 아예 예. 심리적으로도 꼼짝할 수 없도록 예. 지금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부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제보를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이익을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거든요. 이 버스 비리, 그 채용 비리가 이미 벌써 2005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지역도 보면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내부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부 제보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내부 고발자들 얘기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가 채용 비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막상 시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고발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실제로 봤으니까 그것이 아주 강하게 학습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이미 벌써 10여 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때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이 제기한 의문이 또 제기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을 지금 우리가 계속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안에서도 또 이번 사태에서도 이 내부 고발자분들이 끝까지 신념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차원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분들이 저를 찾아오셨던 것은 7월 4일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 교수를 했는데 왜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했느냐 이래 하니까 그 시내버스는 교통 문제 아닙니까? 교통하고 경찰은 교통 단속 사고 처리 문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하면 안면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고소장을 가져갔대요. 그런데 고소를 접수하고 보름 만에 내려온 것이 창원 중부서에 다시 이첩시켜서 경찰에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검찰은 수사지를 경찰에 그래서 이제 또 실제로 고발한 고소인 조사를 갔더니 경찰 수사 의지가 없게 뭐 느끼는 거죠. 말씀 안 하시도 수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겠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꼭 의회에서 좀 크게 다뤄달라. 그러면 이제 공론화되면 뭐 경찰이 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감사에 착수를 했죠. 예. 현재 제가 감사관실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감사로서 끝나서는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내부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내부 안에 단속, 왕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가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비리 신고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라라고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요. 최근에는 일부 기사분들을 감사 담당관들 면담을 주선해서 좀 면담해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사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감사예요. 그래서 그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뭐 그 기본적으로 손실 보조금, 그러니까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재정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감사를 하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감사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채용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조금을 감사한다고 해서 드러나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체불임금 문제는 왜 체불됐는지는
확인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이 체불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도 그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노동부도 좀 개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채용 비리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도 없고 뭐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이 고리를 끊어낸다라는 심정으로 좀 수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정말 중요하고요. 제대로 돼야죠. 이 버스 기사 부분에 대한 채용 비리는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담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비단 어떤 한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창원의 문제입니다. 창원시의 문제, 창원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이런 뒷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아주 엄정하게 제대로 좀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비리를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이렇게 묻어두는 이러한 적폐는 이제 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저희 감시자들이 참 오랫동안 시내버스 추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또 채용 비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대안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하자, 공영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 민간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 입찰제, 수익금 공동관리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 네. 최초로 2004년도 7월 1일 서울시부터 준공영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이 공공성이 강한 것은 서울도시지하철공사처럼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영제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서울, 부산 6대 도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 시내버스 문제는 공영제가 아닌 운영과 채용과 같은 기본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조금 전에 말한 수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게 중간 형태 준공영제고 현재 창원시는 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냥 민간에 맡기는 일부 적자 노선에 보조만 하는 새로운 이제 뭐 다른 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준공영제가 완벽한 제도라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창원시는 최소한 서울시를 포함 6대 도시에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 수준이라도 해야 이 지금 이제 드러난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보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지난주에 이제 그 국토향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으니까 내년 2월에 강령교통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강령교통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한 그 준공영제 문제, 버스 이런 문제라든지 또 버스 노선 조정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 여러 위성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준공영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버스의 적자 보조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했거든요. 국가보조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국가에서도 여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이제 뭐 21년도 되면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도 저는 이번 감사에서 제대로 시스템 정비가 좀 되어야 된다. 또 이 방송을 보는 경찰 측에서도 이 채용 비리나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서투른 기사가 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창원은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버스의 교통수단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함께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버스 준공영제 이번 허성모 창원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어떤 뭐 결과가 뭐 업체하고 꼭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이나 삭감 등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버스 비리 근절에 대한 어떤 조합 계획도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내년까지 저희들이 조합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론화를 시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공론화를 시켜서 2021년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으로 2021년 내에 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그 준공영제가 되면은 공적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기사들이 그 직업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질 높고 또 품격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비리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운용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앞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준공영제를 실시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서울시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년간 들어간 그 재정 투입이 10년 동안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근데 이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서울시에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준공영제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에 매년 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이 되는데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니 공공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창원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답습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네. 운용의 묘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버스 업체의 수익금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가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업체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묘를 좀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일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평소에 교통법규 지키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신호 잘 지키고 끼어들기나 불법 유턴하지 않고 누구나 알만한 기본부터 지키기. 투명하고 안전한 시내버스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영국의 유서 깊은 명문대 에버딘대가 경남 하동에 한국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었던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수차례 개교를 연기하다가 올해 9월엔 꼭 학교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끝내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하동에 웬 낯선 에버딘 대학교인지 또 개교는 왜 무산된 건지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감시 리스트는 물 건너간 에버딘대입니다. 오늘 확실한 감시를 위해서요. 이게 또 하동군 얘기기도 해서요. 하동분 한 분 모셨습니다. 도의원 지내신 양일석 하동평의회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은 의원님이랑 함께 도정 활동 하셨다고 5대, 들었습니다. 6대 같이 하셨는데 네. 우리 양 의원님께서 무소속으로 도의회 입성하셔가지고 네. 무소속 동의회를 결성하고 뭐 어디는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하는 소신 있는 정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그 젊은 의원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도정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김 의원님. 당시 우리 김정근 의원도 네. 젊은 사람들 서클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의회를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한 그런 후배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직접 하동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에버딘대 얘기를 할 건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갈사만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 얘기 알고 계셨어요? 에버딘대가 올 예정이었다는 얘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에버딘대가 어딘데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에버딘이라는 동네도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외우지를 못해서 보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석유 산업 발달 후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떠오른 데가 에버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에버딘대가 그 북해 유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아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이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난 2013년에 갈사만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의학이나 종교학, 신학 분야에서 영국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고요. 이 대학이 에버딘 대학교라는 것이 이제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오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건조는 잘하는데 설계는 대부분은 수입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 에버딘대 이쪽이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갈사단에 이 산학연들 인프라에서 이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자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시작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2013년도에 이제 경상남도와 하동군 그리고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 곳이 공동으로 에버딘대와 MOU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2016년 8월에 이제 교육부 설립 승인을 받고 2017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나 연기가 됐죠. 당초대로라면 지난해 3월에 개교를 했어야 되는데 9월로 연기가 됐고요. 또 올해 3월로 연기가 되고 또다시 올해 9월로 이렇게 거듭 그 희망 고문에 가깝게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상남도 도청에서 그 에버딘대 측과 그 운영 협약식까지 맺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건가요? 지금 하동에는 학생이 총 한 140여 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정원이요? 네, 잡았는데 석사 과정 1년 석사 과정으로 한 100명 그리고 3년 박사 과정 20명 에너지 경영 과정 석사 1년 과정 한 20명 이래 가지고 145명을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이게 좀 작은 규모네요. 물론 이 규모가 알려진 적은 없었지만 한 하나의 캠퍼스 정도가 오는 줄 알았는데 145명이라면 생각보다는 작은데 그러면 이렇게 규모도 작아서 부담이 없었겠다는 추측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개교를 미루고 무산이 된 걸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산도 크게 들어간 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돈이 들어갔죠. 근데 한 10억 정도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왕래를 하는 그 뭐 비용 또 계획을 세우는 뭐 운영비 네. 이렇게 되고 그 학교 캠퍼스를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이렇게 설립한 물론 이제 그 국토비를 받아서 했지만은 그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숙소는 우리가 이제 그 돈으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예,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 연구 과정은 그 해양 플랜트 기존의 부산대학하고 연계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말 그 요구를 하기를 이 에버딘대 측에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에버딘대. 그러니까 개교 후에 10년 동안 적자가 나면 한 200억 규모를 손실을 보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철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그 양 의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145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지방대 같은 경우는 살생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역량 평가를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영국의 명문대라고 해가지고 145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서 10년간 200억 원의 세금을 여기 쏟아붓는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장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거면 예를 들어서 에버딘대에 정말 그 명망이 높은 교수가 있으면 뭐 교수를 스카우트 해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나중에 뭐 양 의원님이나 다른 분께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과연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지금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200억의 손실 보전을 해줄 만큼 뭐 지역 경제라던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줄 수 없어. 이래서 개교가 무산된 걸까요? 이 에버딘대 하동 캠퍼스 문제는
경제적인 이제 지역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에버딘대에서 이번에 200억을 갑자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2015년도에 경상남도하고 하동군하고 협약 체결을 하기를 초기 4년 동안에 연간 18억씩 네. 4년간 18억씩, 연 18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 동안이니까 64억쯤 되지 않습니까? 64억에 4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7년도에도 10년간에 40억을 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적자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18년도에 200억 정도의 적자를 추가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비용 말고 또 추가로 20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300억 정도 요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에버딘대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145명 기획이라고 했는데 140명 정도를 그 모집 광고를 내야 보니까 실제로 한 40명 정도 왔다 그럽니다. 아, 원서가. 네. 40명 정도 이제 왔는데 그 40명을 또 심사를 해보니까 합격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아, 자격이 좀 안 됐군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에버딘 대학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학생이 없는데 오라고 하려면은 적자를 보존하라 이거죠. 그 학교 입장도 이해는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여기까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가 들어설 뻔했던 그 하동의 현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근위 있는 그 연구 학교를 유치를 해서 그래서 상당한 이 지역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가 거기에 이제 그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그 무산을 시키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는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우리 군에서는 빌만 많이 짊어지다 보니까는 힘도 노력을 해도 힘이 상당히 없는 것 같고 도에서도 도와주던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던가 해서 빨리 이게 무슨 사업이든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군 행정을 하는데 속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보면 그 정원이 145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기숙사 한 동 완공돼 있고 좀 비어 있고 좀 썰렁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박해양 플랜트 기술연구원 그 건물에 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이니까 별도의 건물을 이제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그 진행된 투입이 됐던 사업비를 좀 보면은 기숙사 건립에 도비 30억 원, 군비 49억 원, 총 79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하동의 그 갈사 산업단지 내에 이 79억 원을 들여서 기숙사가 이제 건립이 돼 있죠, 이미. 건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설립 준비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행정경비가 들어갔는데 이 돈이 또 이제 도비와 군비, 국비 다 합쳐서 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는 91억 원이 지금 쓰였습니다. 91억 원을 썼는데 지금 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동군의 군재정을 고려하면 하동군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정말 큰 돈입니다. 이게 하동의 재정 수준으로 봐서 정말 큰 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에버딘대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하동군이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무슨 손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거를 이제 국제 분쟁으로 가져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제가 협약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MOU 형태로 양해각서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된 거라면 그거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벌써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미가 되어 있거든요. 쌍방이 서로 협력한다, 노력한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관례라고 보면 뭐 소송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또 패소하면 또 투자금 하나도 회수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지도 않나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당초 처음 에버딘대가 설립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 하동의 시민단체인 하동평의에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을 전제로 하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행정에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뭐 책임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MOU 체결은 1913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정식 협약서를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행정에서 하는 계약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미처 그 감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은 해약을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계약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에버딘 대학하고의 문제도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에버딘 대학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오늘 뭐 하동군하고 또 하동군 그 경제자유국청 하동지사에 물어봐도 그런 게 미흡하다 그래요. 미흡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국가 제소를 해도 사실상 그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면 결과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당시에 뭐 갈사만 산단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뭐 해양 플랜트가 좀 호황을 누릴 거라는 그런 좀 전망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지금 140여 명 모집하는데도 정말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 뭐 대외적인 여건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 학교에 학생이 없는 학교는 의미가 없는데 그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할 수 없었는지 내지는 그 하동이라는 지역에 전국적으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경기와 조선업의 흐름을 타서 어쩔 수 없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전에 좀 더 면밀한 행정의 좀 조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미 기울어가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걸 기대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다 보니 당장 그 에버딘대만 탓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MOU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양해각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행정하는 측에서도 알지 않나요? 이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만 믿고 있었다? 좀 의아한데. 네, 그런데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허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어떤 민간업자들과의 그 MOU는 내용도 아주 빈약하고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MOU 체결하고 나서 또 정식 계약을 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그 갈사산단에 계약을 한 것을 보더라도 막 허점투성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당하고 맙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이번에도 그 대구 조선해양에서 20만 평 하기로 했다가 물러서면서 하동군하고 소송을 했는데 패소해가지고 870억 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민간업자들끼리 전문성 있는 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돈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MOU 체결했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MOU를 얼마를 늦었다. 체결했고 몇 억 원치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전에 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MOU는 상당히 그냥 불안한 신사협정 그 수준이다. 그런데 그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새로운 거를 개척했다라는 걸 사실을 빨리빨리 알리고 싶고 그게 정식으로 계약이 되려고 하면 최소 몇 년에서 뭐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MOU 단계에서 다 공개를 해버리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OU에 체결된 그것이 바로 그대로 구속력이 있는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확률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MOU의 구속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동 국민의 실망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요. 네.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이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설익은 정책을 너무 과대 포장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동안 좀 대단한 성과인 양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유형은 하동군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이런 치적쌓기용 이런 사업이 좀 지적받아오곤 있는데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실적에만 매달리다가 에버딘대 측에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돈과 행정력만 이렇게 낭비하게 된 결과가 났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리고 좀 이런 돈과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 최소한 좀 하동 국민하고 도민들에게 좀 사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 무산됐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동 국민들은 사실상 저번에 갈사만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해서 네.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송산업단지에 또 1,810억을 하동군이 또 보증을 썼습니다. 그게 또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은 큰 사건들을 하동 국민들은 뭐 수없이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에버딘 대 정도의 이 사건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앙정부나 또 우리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것을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네. 이 사업은 뭐 하동군의 문제도 아니고 경상남도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특정 회사의 문제도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항구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이런 대한민국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일반 기업에서는 그 각 기업마다 조금씩 하는데 전부 다 이거는 아주 뭐 작은 뭐 사업으로 하다가 좀 있으면 또 문 닫아버리고요.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하동 미래 100년을 책임질 그런 사업이다 이런 홍보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동 국민 얘기 쭉 들어보니까 참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산단 조성 제대로 돼 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취직을 하고 또 누구는 결혼을 하고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뭐 살림살이 한결 나아졌다. 훈훈한 이런 소식과 덕담이 오갈 수 있는 한가위는 너무 큰 바람일까요? 그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가족, 친지의 울타리 안에서 보름달처럼 밝은 기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